이제는 저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는 못 드려요. 뭐야? 네가 결혼한다고 현진아가 아니게 되는 줄 아냐?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도리를 해야지. 장녀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장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누가 살지 말래? 근데 시집 간다고 친정 식구들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결혼해서도 월급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서방 돈 잘 번다며? 사돈네 잘 산다며? 그러면 네가 버는 것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서방한테까지 그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짐 내려놓고 싶고요. 여태까지 충분히 자식돌이, 장녀돌이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명화나 창수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엉뚱한 놈 만나서 허파에 바람이 든 모양이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현진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찬란했던 20대 시절 좋은 옷 한 번 못 사보고 미용실에 예쁜 머리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말이죠. 현 씨는 장녀였습니다. 현 씨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현 씨의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현 씨가 먹여 살렸습니다. 아니, 부모님까지도 현 씨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살림미천이란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서야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현 씨 하나를 아기처럼 뜯어먹으며 살았던 친정 식구들은 환갑이 다가오는 현 씨에게 이제 와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이든 친정어머니를 장녀인 현 씨 보고 부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부양할 만큼의 돈을 달라는 형제들. 현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현 씨의 자식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닥달하는 형제들. 그리고 친정엄마. 남보다도 못한 이 사람들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늙은 지금에 와서야 독한 마음을 먹은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빛나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보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기댈 언덕 같은 친정. 하지만 현 씨는 그런 친정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 씨는 10살 무렵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기 싫어 떼를 쓰는 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5 식구의 식사 담당은 현 씨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디가 불편했느냐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 씨의 손끝이 야무지다는 핑계였지만 공짜로 부릴 식모 하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계를 나와야 바로 취직을 할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현 씨는 원하지 않던 진로를 강요당했습니다. 현 씨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의 부모님에겐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네가 대학 가면 그러면 네 동생들은 어떻게 하고? 걔들 줄줄이 다 대학 안 보내게. 집안 형편 어떤지 몰라? 현 씨가 대학에 가면 동생들은 대학을 못 간다던 친정엄마. 현 씨는 그것이 가장 억울했습니다. 차라리 자식들 모두 대학을 안 보내겠다고 했다면 덜 슬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해야 하는 건 장녀인 현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현 씨가 동생들을 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 말을 10대 때부터 듣다 보니
현 씨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장녀인 자신이 집안의 보탬이 되고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살 어린 여동생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넌지시 실업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버지가 물었지만 여동생은 대학을 가겠다고 했고 일꾼은 현 씨 하나로 충분했는지 현 씨 때처럼 나무라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죠. 차라리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했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엔 그런 분위기가 컸으니 말이죠. 그런데 같은 여자인 여동생과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현 씨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취직했습니다. 누구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현 씨의 고모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현 씨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이리 줘. 통장이요? 월급 통장 말이야. 당시에 나름 큰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월급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집안을 책임져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 씨의 월급은 고스란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교통비와 용돈을 조금씩 타서 썼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돈을 벌어서 새 옷을 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닐 때 현 씨는 언제나 빠져야 했습니다. 그만한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시 40대였던 부모님은 일을 하긴 했지만 불규칙했고 수입이 적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미천이 현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동생과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동생은 그 와중에 재수까지 했는데 그 돈도 현 씨가 됐습니다.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20대 중반, 현 씨는 뒤늦게라도 대학 졸업장을 따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고졸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에게는 꿈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졸업장을 따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 그 학비는 누가 다 돼? 제가 벌어서 낼게요.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네가 번 건 애들 학비 써야 해. 그리고 이미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뭐 하러 가겠다는 거야? 시간 많으면 부업이라도 하나 더 해. 돈이 최고야. 허영심 부리지 마라. 첫째가 괜히 첫째냐? 너만 바라보고 있는 동생들 생각해라.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동생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현 씨는 처음으로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업이 없는 날엔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도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통장이 어머니에게 있으니 학비를 내기엔 늘 빠듯했죠. 수진아, 나 이번 학기 등록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나눠서 갚을게. 너 월급 네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미안해. 사정을 뻔히 아는 친한 친구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교였습니다.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돌려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돈 때문에 현 씨는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 없이 일하고 공부하며 겨우 대학 졸업장은 땄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며 내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 월급 받는 계좌 바꿨니? 어느 날 어머니가 현 씨의 얼굴에 통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현 씨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돈을 못 뽑아서 내가 은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네 월급이 너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넌 천하의 나쁜 년이야. 어머니의 말에 현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습니다. 수년간 번 돈을 모두 갖다 바쳤는데 나쁜 년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가서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회사 쫓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찾아오진 않았지만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딸내미 월급 계좌를 도로 바꿔달라며 호통을 치고 떼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현 씨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진상짓을 하니 현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월급은 어머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렇게 30이 넘을 때까지 현 씨는 집안의 살림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너무 순진했죠. 20대 청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만 하다 돈만 벌다. 하지만 번 돈을 맘껏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이죠. 동생들은 다들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현 씨에게 했던 것처럼 월급 통장을 가져간다던가 생활비를 받는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결혼해요. 그래서 현 씨의 선언이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듯했습니다.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저 31예요. 당시에 31면 결혼하기에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너무도 못마땅했습니다. 만약 현 씨의 남편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시집도 보통 이상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면 현 씨는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 현 씨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는 못 드려요. 뭐야? 네가 결혼한다고 현진아가 아니게 되는 줄 아냐?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도리를 해야지. 장녀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장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누가 살지 말래? 근데 시집 간다고 친정 식구들 등한시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결혼해서도 월급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서방 돈 잘 번다며? 사돈네 잘 산다며? 그러면 네가 버는 것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들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기만 했을 텐데 현 씨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다 보니 예전에 순진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게 되었죠. 이서방한테까지 그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집 내려놓고 싶고요. 여태까지 충분히 자식돌이, 장녀 도리했다고 생각해요. 뭐야? 앞으로는 명화나 창수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엉뚱한 놈 만나서 허파에 바람이 든 모양이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 씨가 돈을 안 주겠다면 가지고 갈 방도가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걸 지난 10년간 못하고 살았던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현 씨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살 용기가 생겼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집 갔다고 집에 전화 한 통 안 해? 아주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창수 있잖냐? 이번에 회사 나온 건 얘기 들었어? 아니요. 못 들었어요. 것 봐라. 누나가 돼가지고 지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지. 연신 혀를 차며 말을 하는 친정엄마. 현 씨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한 5천만 보태라. 치킨집 차린단다. 5천만 원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 5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5천원만 달라는 듯이 말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현 씨에게 맡겨놓기라도 했다는 듯이 너무도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줘요? 그리고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알 것이었습니다. 너 말고 이서방 있잖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치킨집을 차리려면 능력껏 하라고 하세요. 뭐?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저희도 앞으로 아이 계획도 있고 집도 사야 하는데 그럴 여력 없어요. 넌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비난을 못 들은 척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돈 때문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누나,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있겠어? 사업 잘 되면 분명히 갚지. 내가. 돈 없어. 매형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돈 없다니까? 아, 정말? 누나가 이러고도 장녀야? 그러는 너는 장남이잖아.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무는 남동생. 현 씨는 처음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은 뒤부터 골치가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남동생까지 현 씨를 물주로 생각하는 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지긋지긋하게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내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늘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친정 말처럼 남편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한두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포기를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버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내년에 결혼해. 그래? 축하해. 근데 언니도 알잖아. 엄마 아빠는 결혼 자금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걸. 언니가 좀 도와줘. 내가 무슨 돈으로 결혼 자금을 대줘? 여동생도 언제나처럼 현 씨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형편껏 해. 그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해야지. 내가 아니라. 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엄마와 똑같이 말하는 여동생.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현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창수 치킨집 차릴 때는 도와줬으면서
여동생 시집 갈 때는 못 보태준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형부가 5천만 원 보태줬잖아. 그래서 차린 거잖아. 치킨집. 현 씨는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 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친정엄마는 현 씨 몰래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돈을 뜯어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잠도 못 자고 그냥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했다고 생각하자. 여보, 왜 그랬어?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는 나아. 아무리 그래도 5천만 원이 말이 돼? 그냥 있자. 명화가 자기도 도와달래. 창수만 도와주는 게 어디 있냐고. 처제도 결혼 선물로 조금 도와주자. 여보, 남편은 현 씨가 친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언젠가는 남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 탓에 여동생과는 크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현 씨는 친정 가족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친정 식구들은 그 연주를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 씨의 가족을 가족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죠. 현 씨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정에서는 오히려 현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 씨의 성정을 알기에 친정 식구들은 그걸 이용했죠. 10년 전 현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생들과도 그랬지만 장녀인 현 씨에게도 자꾸만 기대려 했죠. 진아야, 내가 요새 허리가 아파. 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냐? 지난번에 한약 지어드렸잖아요. 한약 먹는다고 허리가 낫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냥 와서 허리도 좀 주무르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 좀 좋냐? 딸 좋다는 게 뭐야? 그러면 명화 불러서 그렇게 하세요. 명화 걔가 좀 바빠? 애 학원 때문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 너는 안 바쁘잖냐? 저도 바빠요. 명화를 부르든 창수를 부르든 하세요. 아무튼간 너는 예나 지금이나 매정해. 하지만 현 씨도 친정어머니에게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는 동안 서러울 일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번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결혼 후 현 씨의 가족들은 친정 식구들에게 따돌림과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현 씨가 더 이상 친정에 헌신적이지 않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면 교묘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현 씨는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5년 전 친정 어머니와 형제들이 현 씨의 남편과 현 씨의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구걸한 것을 알게 된 뒤로 말이죠. 현 씨가 직접 남편과 딸들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저녁 시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그 목소리를 듣고 현 씨는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문 좀 열어봐. 그리고 남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전화통화도 안 한 지 벌써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건 무슨 연유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보라니까.
쿵쿵 울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앞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앞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소란에 난데없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보, 내가 문 열게. 현씨 부부는 더 이상 못 들은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상의? 동생들은 쳐들어오다시피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현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의 안달이 난 듯 현 씨의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긴. 언니가 와서 엄마 병수발 도와야지. 뭐? 아무래도 누나가 장녀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지. 그래. 언니가 엄마 맡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참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자신을 찾아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죠. 그동안 엄마 도움받으며 살았던 건 너희잖아. 그러니까 부양해야 할 의무도 너희에게 있지. 뭐? 언니가 맞이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태 희생하며 살았잖아. 그 덕에 너희는 편히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자식 노릇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위독하시다니까. 첫째 딸이 부모도 안 챙긴다고 친척들 다 욕해. 그래. 우리도 뭐 한가해서 엄마 돌보고 있는 줄 알아? 5년간의 평화가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그냥 너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동안 희생하고 산 걸로 부족하니? 너희 대학 보내주고 생활비 대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그런데 이제는 아픈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너희가 사람이야? 너희는 그럼 뭐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만 받으며 살아? 아니, 누나가 그렇게 살아놓고는 왜 우리한테 그래? 뭐? 누가 그렇게 살래? 스스로 그렇게 살아놓고는 왜 자꾸 피해자처럼 구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엄마 병수발 들기 싫으면 간병인 쓰게 매달 돈을 붙여주던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장녀 타령을 하며 현실을 찾아온 것이 말이죠. 병자를 수발하는 데에는 인력 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줄 사람으로 현실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가 현실을 함부로 대하니 그걸 보고 자란 형제들도 현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해도 언니는 그리고 누나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장녀인 현 씨의 희생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렇게 현 씨의 피땀 위에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언니가 우리 학비 내준 것도 몰랐어. 그래. 맞아.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내줬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현실을 회유하려는 듯 속살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솥밥 먹으며 현 씨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그렇다고 그 세월을 보상해주기도 싫기에 모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싫다고 하지 그랬어. 현 씨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오지 않았더라면
장녀가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크지 않았다면 현 씨도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돌아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 뭐? 간병인을 구하든 직접 간병을 하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참,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현 씨가 끝까지 거부하자 동생들은 현 씨를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들을 현 씨는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동생들을 내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또 찾아오진 않겠지. 현 씨는 무서웠습니다. 호기롭게 쫓아내긴 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번호만 휴대폰 위에 떠 있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세뇌당한 탓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현 씨에게 늘 괴로움만 주는 공포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 갈며 돌아간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하지 않은 새로운 번호로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누나 얼마나 생각했는데. 솔직히 나도 서른 많이 당했어. 형제가 셋인데 서러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을 안 할 뿐이지. 현 씨는 또다시 번호를 차단했지만 동생들의 집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형이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두고 볼 거예요. 매형도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요?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요? 누나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아픈 부모를 챙겨야 그게 사람이죠. 누나가 싫다고 해도 매형이 설득을 해야죠.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현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현 씨는 또다시 남편 휴대폰에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현 씨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돈이 어쩌고 할머니가 위독하네 어쩌네 하며 현 씨를 설득하라고 했죠. 엄마, 이모도 문자 왔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현 씨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현 씨가 오히려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20살 때부터 일해서 너희 학비 대고 생활비 댔어. 그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건 내 덕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 1억씩 내놓도록 해. 뭐? 창수 너는 예전에 치킨집 차릴 때 빌려갔던 5천만 원도 이자 쳐서 갚고 뭐? 그게 말이 돼? 내 통장에서 너희 통장으로 입금됐던 내역들 전부 뽑았고 엄마가 뽑아 쓴 것들 전부 받아내고 싶지만 그래. 우리가 가족이니까 각자 1억씩 받는 걸로 끝낼게. 현 씨의 동생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현 씨의 부름에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왔을 테죠. 아니, 누나. 아무리 우리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이야. 과거는 과거잖아.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그런 건 좀 잊고 살아갈 수 없어. 어머니 같이 수발하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너희는 도둑이야. 뭐? 내 젊은 시절 훔쳐간 도둑.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마. 훔쳐가긴 뭘 훔쳐간다는 거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오랜 시간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불쌍해?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누나, 너희는 내 기분 모르겠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게 누구 덕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갚아. 가져갔던 거 돈으로 갚으라고. 그게 말이 돼? 1억이라니. 내용 증명 보낼게. 30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정에서 보자. 현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야?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어? 결국 동생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현 씨는 정말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십 년간 착취당했던 증빙 자료들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쓴 이력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받은 동생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치킨집을 차린 돈이나 큼직한 돈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얼마라도 현 씨에게 돈을 줘야 할 듯하니 무서웠겠죠. 결국 6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현 씨는 동생들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을 받아냈습니다. 돈이 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내팽개치고 동생들에게서 돈을 뺏어간 장녀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현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 진정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현 씨는 더 이상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정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부모라는 존재가 마음에 걸려 각작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죠. 친정엄마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여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례 때까지 보지 않아도 이젠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결국 동생들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뒤에 요양원에 보내졌지만 말이죠. 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대. 그리고 후회하신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현진아 씨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으며 남은 인생은 오롯이 자신과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젊은 시절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늦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죠. 이번에 오빠가 손주 보러 간다고 식당 문이틀 닫는데. 그래서 나도 당신이랑 애들 보러 올라갈까 하는데
언제? 다음 주 주말에. 아, 다음 주 주말? 나 그때 일 있는데. 다음 주에? 당신 일 있어도 가서 선인회도 가고 선우도 만나고 그러면 되지. 애들도 바쁠 텐데. 그리고 이틀밖에 없는데 비행기 표가 아깝지 않아? 아, 그런가. 그래. 금방 왔다가 가야 하는데. 당신도 힘들잖아. 거기서 쉬는 게 당신한테도 좋지. 굳이 오지 마. 그래, 그러면 알았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수님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지난 7년의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멀고 먼 타지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도 강 씨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슬퍼하던 것은 처음일 2년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 씨의 일방적인 희생이 당연해진 듯 했습니다. 강 씨는 가족들에게 돈이 나오는 ATM 같은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돈이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찾지만 정작 강 씨가 가족을 필요로 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집, 오랜만에 만난 남편과 자식들, 모두가 강 씨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해하는 듯한 그 모습에 강 씨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붙여주는 돈이 아니라면 강 씨는 가족에게서 가치가 없는 듯 했죠. 그렇다면 강 씨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 하나만 보고 희생했던 삶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강 씨는 굳은 다짐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강 씨는 결혼해서 쭉 경기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7년 전 강 씨는 경기도의 작은 플라스틱 공장, 그곳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탓에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이제 퇴근해. 금방 갈게. 퇴근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김치찌개 끓여놨어. 빨리 와. 알았어. 강 씨는 웃으며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일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일이 없을 땐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자 자식들도 모두 귀가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솔솔 나고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었죠. 오늘도 늦게 자게? 이것만 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늦었으니까 이만 자. 내일도 일 나가야 되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당신은 내일 일 있어? 나는 뭐? 없지. 그러면 나 먼저 잘게. 알았어. 강 씨는 식사하고 나서 부업을 했습니다. 상자를 접는 단순 노동인데 개수가 중요했습니다. 큰 돈은 되지 않지만 보통은 12시 정도까지는 하다가 잤죠. 남편은 10시면 잠에 들었습니다. 낮에 남편이 접던 흔적은 있었는데 몇 개 되진 않았죠. 방으로 먼저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강 씨가 길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쩔 땐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날에는 무슨 일이든 할 만도 한데 집에서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때론 그 문제로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강 씨도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따뜻한 내 집이 있는데 몸이 조금 힘든 게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끼긴 했지만 처음 가진 내 집이었습니다. 그 대출금을 갚으면 갚을수록 점점 더 내 집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카드값 명세서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에 1,000만 원 받은 것을 여태 다 갚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몰랐죠. 아파트를 사고 그 뒤로 집값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당장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벌이는 시원치 않았고 강 씨 혼자 버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150만 원. 뭐? 그렇게 비싸?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겠다며 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당장 카드값도 낼지 못 낼지 걱정인 와중에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리고 아직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학비까지 생각하면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때 강 씨의 작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빠였습니다. 식당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현지인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덕에 작은 오빠는 자기 땅도 집도 있고 꽤나 먹고 살만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일손이 부족하다고 강 씨에게 일자리 제안을 했습니다. 새언니와 가까웠던 강 씨가 가끔씩 통화할 때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2층에 방 비니까 지연이 쓰던 방 쓰고 네가 와주면 우리도 든든하고 좋지. 월급은 서운하지 않게 줄 거야. 먹는 거, 자는 거 돈 안 들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 물론 힘든 결정인 거 알아. 혼자만 오기 그러면 같이 와도 되지 않겠어? 거기서 일 많이 없다며. 선우 아빠? 그렇긴 한데 물어볼게. 강 씨는 어쩌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어차피 다 컸으니 집은 두고 남편과 함께 내려가서 자신은 식당에서 일하고 남편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돈도 모으고 나중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제안한 금액이 지금 강 씨가 부업까지 하며 버는 돈보다도 훨씬 많았으니 말이죠. 작은 오빠도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방은 널널할 것이었습니다. 나까지 어떻게 가냐? 나도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하던 일 두고 거기까지 가서 뭘 하라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강 씨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강 씨도 사실은 혼자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작은 오빠네밖에 없는데 그 먼 곳에서 혼자 지내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 찾아볼게. 수철이 있잖아? 걔가 일자리도 좀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한 3년만 살아보자. 그러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강 씨는 결국 혼자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제주도에 일을 하러 간다는데 불안할 만도 했죠. 한 달 후, 강 씨는 큰 캐리어 2개의 옷가지와 생필품을 챙겨 넣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남편의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구나 싶으니 멀미를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울렁거렸죠. 이 방을 써.
제주도에 도착해서 작은 오빠를 만났습니다. 2층에 있는 집으로 강 씨를 안내했습니다. 강 씨도 몇 번 와본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놀러 온 것이었지만 말이죠. 조카가 쓰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에 작은 TV도 놓여 있었고 조카가 쓰던 화장대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짐을 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한들 내 집만한 곳은 세상 천지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도착했어? 도착했어. 다음 달에 시간 내서 내려갈게. 조금만 고생하고 있어. 여기는 걱정 말고. 남편과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도 남편과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작은 오빠의 식당은 집 바로 밑 1층이었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은 식당, 2층은 집이었죠. 덕분에 계단만 오르내리면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 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전부 한 건물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주부터 강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백숙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다른 식당보다 무거운 그릇이나 뚝배기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주방은 작은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직원 하나가 보았고 서빙을 하는 건 강 씨 혼자였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어도 장사가 잘 됐기에 무척 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일은 저녁 9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온 것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 씨는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 두들겨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괜찮아. 걱정 마. 당신은 요즘 어때? 일 좀 들어와? 나야 뭐. 강 씨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지끈거리는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보다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일이 고되기는 했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2층에서 쉴 수도 있었고 식사도 스스로 차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만 고생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도 외로움과 그리움이 컸습니다. 그게 강 씨를 가장 힘들게 했죠. 가장 그리운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하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강 씨에게 너무 힘들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또다시 경제난에 시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월급을 받자 강 씨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보다도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신에게 드는 생활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고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지난달에도 일을 별로 하지 못해서 생활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식들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고 말이죠. 강 씨 개인을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돈 쓸 일도 딱히 없었기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나 20만 원만 가불해 줄 수 있어요? 20만 원이요? 아니, 지난주에 월급 받았잖아요. 아, 그게 우리 선이가 급하게 좀 필요하다는데 여유가 없네? 아가씨. 에휴, 아니에요. 20만 원 통장에 입금할게요. 고마워요. 다음 달 월급에서 빼주세요. 아니에요. 지난달에 고생했으니까 보너스로 칠게요.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입금을 해주겠다는 새언니. 강 씨는 민망한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월급은 차고 넘치게 주고 있는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상하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강 씨의 통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는 사람은 하나인데 가져가는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은 늘 강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게 당연했죠. 생활비 넣었어. 순임아, 고마워. 고생했어. 여전히 남편은 벌이가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일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매달 필요한 돈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잘도 흘러갔습니다. 강 씨는 서귀포시 시내에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1층과 2층만 오갔습니다. 돈만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가 내려오고 2달쯤 되었을 때 제주도에 2박 3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는 재회와 이별을 한 뒤 또 몇 달 뒤 다시 내려왔죠. 작은 오빠가 그럴 거면 같이 살라고 할 정도로 애틋해졌었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일 2년뿐이었습니다. 3년째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기간인 3년이 넘어갔는데도 강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으니 말이죠. 카드값을 못 갚을 만큼 힘든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제주도에 있는 사이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 나 돈 좀 꺼줄 수 있어요. 선희 때문이죠? 그래도 자식 결혼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미리 준다고 생각할게요. 고맙게도 새언니는 또 강 씨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딸에게 보냈지만 강 씨는 뿌듯함보다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적응을 했지만 마음속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간 딸의 몸조리를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틋함은 강 씨만의 감정인 듯 했습니다. 이번에 오빠가 손주 보러 간다고 식당 문 이틀 닫는데. 그래서 나도 올라갈까 하는데. 언제? 다음 주 주말에. 아, 다음 주 주말? 나 그때 일 있는데. 다음 주에? 강 씨가 전혀 집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몇 번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잡혀도 다음 주 주말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일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열흘도 넘게 남았는데 일이 있다며 강 씨의 방문을 꺼렸습니다. 당신 일 있어도 가서 선인애도 가고 선우도 만나고 그러면 되지. 애들도 바쁠 텐데. 그리고 이틀밖에 없는데 비행기 표가 아깝지 않아? 아, 그런가. 그래. 금방 왔다가 가야 하는데. 당신도 힘들잖아. 거기서 쉬는 게 당신한테도 좋지. 굳이 오지 마. 그래, 그러면. 알았어. 강 씨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의 귀찮은 듯한 꺼리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강 씨가 오는 걸 전혀 반기지 않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공항에 데리러 오는 게 귀찮은 것인지, 떨어져 지내다가 같이 있는 게 불편했는지, 정말로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줄까봐
아니면 강 씨가 힘들까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변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전화를 걸면 한 번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화를 받더라도 얼른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점점 가족들로부터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달 열심히 돈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완전히 독립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리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주말이 됐을 때 작은 오빠 부부는 손주를 보기 위해 떠났고 빈집에 혼자 남은 강 씨는 혼자서 처음으로 제주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강 씨는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미숙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외로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 둘이 30을 넘겨 결혼할 때까지 강 씨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강 씨가 가족과 떨어져 산 지가 말이죠. 애기 보고 싶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영상통화는? 애엄마가 피곤해해서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걸게요. 그래. 알겠어. 아들네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식당이 가장 바쁠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지 2달이 될 때까지 손자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볼 수 있었죠.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내내 마음이 쓰였었습니다. 이제는 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런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애기 보러 가야지. 그리고 여름이 지나 설 이후로 처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봄에도 갈 기회가 있었지만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가질 못했는데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돼. 강 씨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오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엄마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아, 아빠는 오늘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대. 엄마 혼자 있겠네. 그렇지. 강 씨는 가족들에게 미리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딸이 강 씨의 집에 오거나 자신의 집에 초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바빠? 그래서 강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나? 딸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나는 바쁘지. 그리고 애도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도 좀 나고. 어머, 그래? 응. 어쩌지? 모처럼 왔는데.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강 씨는 서운했지만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 씨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딸과 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딸에게는 그래도 편하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자니
어쩐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에게도 강 씨의 방문을 진작에 알렸으니 오늘 중으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오랜만이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에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옆에 세워진 캐리어에는 손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제주도 특산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우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빈 집에 들어서며 낯선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 같았으면 집에 와서 좋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왠지 남의 집처럼 느껴졌죠. 가구 위치를 바꿨는지 소파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식탁 의자도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았죠. 그래도 밥도 잘 챙겨 먹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도 꽤 들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식당 일에 익숙해지는 만큼 남편도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강 씨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TV를 봤는데 이제는 딱히 볼 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갔습니다. 하루를 꼬박 TV를 보는데 사용한 듯 해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기분과 서운한 기분이 공존했습니다. 일이 많았어? 그러네. 생각보다 늦게 끝났어. 하지만 내심 하고 싶은 말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강 씨가 올 때마다 일이 있다는 남편은 여전히 강 씨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말이죠. 그러니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그런 주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과 불편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그걸로 인해 기분 나빠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일도 일해? 3일 내내 일이 있네. 어쩌지? 강 씨가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일을 간다는 남편. 어쩐지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랜만에 자신이 오는 날이어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상가족처럼 사는 이유가 돈 때문인데 돈을 못 벌게 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도 강 씨는 혼자였습니다. 딸도 전화가 없었고 아들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면 다시 제주도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집에 혼자 있다가 돌아가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 일 쉬어요. 정말? 강 씨는 반색했습니다. 아들이 일을 쉰다니까 아마 자신을 초대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강 씨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모시러 갈게요. 저녁 6시? 내일 하루를 쉬는데 어째서 저녁에 데리러 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아침 일찍 가서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일을 가서 내일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데 기왕이면 아들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잠은 안 자더라도 말이죠. 예준이 엄마가 그 시간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아, 그런데 며느리 얘기가 나오자 강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시간에 방문하길 원한다는데 아침 일찍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물론 자신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도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애가 잠도 잘 안 잔다며 아들이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준이를 내가 좀 봐줄까? 은근한 바람을 담아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 낮에 어디 좀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어디? 그냥 뭐 좀 사러요. 근처에. 쉬는 날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 씨가 끼는 것을 원하지 않은 모양이었고 말이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6시에 데리러 와.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강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있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심정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게 잘하는 짓이 맞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출산 선물로 말이죠. 그때 무척 기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자신을 꺼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까지 강 씨는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일만 했기에 딱히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오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7년이나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침 저녁으로 얼굴만 잠깐씩 봤고 딸은 아예 만나질 못했기에 이 시간이 강 씨에겐 너무도 귀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얼굴 좀 보자. 강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 안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손이요. 어? 손 씻으셔야죠. 아, 맞다. 내가 마음이 급했네. 손을 씻고 왔지만 강 씨가 아이를 안아본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안고 있을게요. 엄마랑 떨어지면 애가 불안해해서요. 아, 그래.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게 있을까 싶었지만 애엄마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가 선물을 건넸을 때 며느리는 슬쩍 눈길만 주고 말 뿐이었습니다. 고심한 보람이 없었죠. 강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준이 엄마가 애 보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배달시켰는데 괜찮으시죠? 강 씨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싫어하지도 않고 힘든 며느리에게 밥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장모님이 이번에 유모차 사주셔요. 아,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이 카시트도 사주시고요. 감사하네. 그리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요. 식당 장사 잘 되죠. 아빠가 그러는데 월급도 올랐다고 그러던데. 그쯤 하니까 아들 며느리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얼굴에 걸려있던 한박웃음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어쩐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00만 원 보내줬던 거, 그걸로 뭐라도 사. 그거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다 썼죠. 그래서 더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2달. 200만 원이 부족한다는 듯이 하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자신들인데
어째서 강 씨의 돈을 바라는 것인지. 200만 원도 강 씨에겐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없는 와중에도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강 씨의 마음은 자식에게까지 닿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애가 태어나니까 집도 좁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넓혀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그걸 달라는 거야?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너희도 알다시피 그 이상은 힘들어. 그러자 주절주절대던 두 입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버는 건 많이 버는데 그 돈은 줄줄이 샜습니다. 가장 큰 지출이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남편 혼자 지내는 아파트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에게서 뭐든 빼앗아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남김없이 박박 긁어서 말이죠. 누나는 만나셨어요?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못 만났어. 애가 아프긴요. 매형네랑 놀러 간 것 같던데. 뭐? 아들은 못 도와준다는 강 씨의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자꾸만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 씨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던 말이 거짓말인 듯 했습니다. 하루도 안 만났죠? 그러면서 혀를 차는 아들. 강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거짓말도 그리고 지금의 아들의 행동도 모두 강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게요. 아들은 빈말로라도 자고 가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쯤에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걸 원치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도 눈칫밥 먹어가면서 아들 내에서 자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낸 이후로 급격히 냉랭해진 분위기를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며느리의 배웅도 마다하고 혼자 현관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손자의 얼굴도 안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습한 숨을 애써 삼키며 말이죠.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강 씨는 일을 할 때보다도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한참 뒤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 듯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할 리가 없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늦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 씨 옆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서 짙은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당신 술 마셨어? 좀 마셨어. 남편의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얼마나 마신지 몰랐습니다. 일하러 간 거 아니었어? 일, 글쎄. 여보, 얼마나 마신 거야? 아니, 경찬이랑 미숙이랑. 모임 친구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낮부터 야유회인지 뭔지를 하느라 친구들을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온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네 집에 가기 직전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때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죠. 당신 일하러 간 거 아니었냐고? 남편은 잠시 잠에 들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지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딸도 강 씨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여보, 나 며칠 더 있다가 가려고. 강 씨가 정신없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불편하게 하네. 그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강 씨는 허탈한 기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날이 밝고 남편은 또다시 일을 핑계로 집을 나갔습니다. 둘만 있는 시간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일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 못 데려다줘서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괜찮다는 한마디만 했죠. 그리고 나서 강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제주도에 미처 가지고 가지 못했던 짐들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냈죠. 강 씨는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공항에 가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만이 강 씨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기둥은 원래부터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강 씨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느 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물론 그 안에 소소한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 내외와 사이가 좋았고, 일 끝나고 함께 막걸리 한잔 할 때도 있어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그달 말 강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보내줄 거야? 깜빡했나 보다. 안 보낼 거야. 뭐? 왜? 월급 못 받았어? 아니,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받았어. 근데 왜 안 보내겠다는 거야? 당신이 벌어서 살아. 그렇게 일 열심히 했으면 돈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집 대출금도 안 갚을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깟 집 팔아버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집 꼭 지키겠다며? 아니, 나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남편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으려고. 인생을 왜 이런 식으로 찾아? 이혼하자. 여보, 집도 다 팔고 그동안 대출금 내가 다 갚았으니까 재산 분할을 해도 당신 몫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진정해. 당신 왜 그래?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이 집에 현금 인출기로 살아왔던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당신 대신 가장 노릇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나는 내 인생 없이 살았어. 당신은 그런 의무에서 자유롭게 잘도 살았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테니까. 당신도 이제 당신이 알아서 살아. 여보, 강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과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다 오해예요. 우리가 엄마를 왜 그렇게 생각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강 씨는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던 건 지금까지도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세월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결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작은 오빠 내외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소개해준 그 집 오늘 계약하고 왔어요. 그 집 다들 부자 돼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주인도 진짜 좋아. 강 씨는 새언니의 소개를 받아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팔아 재산 분할을 했으니 집을 구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강 씨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작은 오빠의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집도 구했고 월급은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하고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건 전부 식당에서 해결하면 되니 말이죠. 강 씨는 이제 월급 모두를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종종 강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제주도로 갈게. 제주도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구해서 성실하게 살게. 전 같았으면 그 말을 듣고 행복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부 의미 없는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 다 놔두고? 당신은 친구 없으면 죽잖아. 와이프 없이는 살아도. 안 그래? 아니야.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잖아. 이제는 남남이야. 당신도 이제 마음 잡고 살아. 애들 생각해. 왜 나는 애들 생각만 하고 당신 생각만 해야 해? 나도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건강해.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강 씨는 바닷가가 멀리 보이는 서귀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주도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이제 적응이 됐고 제주도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방인 같은 마음에 겉돌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